당신이 점심 메뉴를 못 정하는 건 우유부단해서가 아닙니다. 옷장 앞에서 20분씩 고민하는 것도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의 뇌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싸움이 당신의 인생을 점점 더 좁은 곳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식당에 앉아 있습니다. 메뉴판을 펼쳤는데 파스타와 리조또 사이에서 15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옆 테이블 사람들은 벌써 주문한 음식을 받아서 먹고 있는데 당신은 아직도 고민 중이죠. 직원이 세 번째 주문을 받으러 왔다가 민망한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아무거나 시켰는데 음식이 나오는 순간부터 후회가 밀려오죠. 다른 걸 시킬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식사 내내 맴돕니다. 이건 단순히 우유부단한 성격 탓이 아니에요. 당신의 뇌의 깊숙한 곳에 새겨진 생존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손실회피 편향이라고 부르죠. 1979년에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발견한 건데요. 인간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2배 더 강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10만 원을 벌었을 때 느끼는 행복보다 1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이 정확히 2배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카너먼은 이 발견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 뇌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원시 시대로 돌아가 보면 답이 명확해집니다. 낯선 과일을 먹었다가 독이 있으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하지만 어제 먹었던 익숙한 열매만 먹으면 최소한 오늘은 살 수 있죠. 잠재적인 이득을 추구하다가 목숨을 잃는 것보다 확실한 손실만 피하면 생존할 확률이 훨씬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을 도전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도록 진화했어요. 문제는 현대사회의 대부분 선택이 생사를 가르지 않는다는 점이죠. 파스타 대신 리조또를 먹는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검은색 재킷 대신 회색 재킷을 입는다고 목숨이 위태로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는 여전히 석기시대 설정으로 작동하고 있거든요. 점심 메뉴 선택을 마치 생존이 걸린 문제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실험실에서 이걸 명확하게 증명한 연구가 있어요. 참가자들에게 2가지 선택지를 줬습니다. A는 확실하게 50만 원을 받는 것이고 B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00만 원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아무것도 못 받는 거죠.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기대값은 똑같습니다.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A를 선택했어요. 확실한 50만 원을 택한 겁니다. 이번엔 질문을 바꿨어요. A는 확실하게 50만 원을 잃는 것이고 B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00만 원을 잃고 뒷면이 나오면 아무것도 안 잃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번엔 대부분이 B를 선택했죠. 확실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더 큰 리스크도 기꺼이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이익을 볼 때는 안전하게 가다가 손실이 걸리면 갑자기 도박사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식당에서 메뉴를 못 고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파스타를 선택하면 리조또를 먹지 못한다는 손실이 발생하죠. 리조또를 선택하면 파스타를 못 먹는다는 손실이 생기고요. 당신의 뇌는 어떤 선택을 해도 뭔가를 잃게 된다고 판단하고 경보음을 울려대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계속 미루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옷장을 엽니다. 검은색 셔츠와 흰색 셔츠 사이에서 10분을 고민하죠. 출근 시간은 다가오는데 결정은 나지 않아요. 결국 어제 입었던 옷을 또 입습니다. 최소한 실패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새로운 조합을 시도했다가 이상해 보이는 것보다 평범하게 보이는 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손실 회피가 만들어내는 현상 유지 편향이에요. 변화는 잠재적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거죠. 설령 그 현재 상태가 불만족스럽더라도 말입니다. 조사를 해보면 직장인의 70%에서 80% 정도가 이직을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해요. 하지만 실제 이직률은 15% 정도 됩니다. 손실회피 본능이 변화를 막고 있는 거예요. 회사원 김 씨의 사례를 봅시다. 그는 지금 다니는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야근은 많고 연봉은 낮고 상사는 답답하죠. 하지만 이직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새 회사가 지금보다 더 나쁠 수도 있고 새로운 업무에 적응 못할 수도 있고
동료들과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현재의 확실한 불만보다 미래의 불확실한 손실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현재를 계속 유지하게 되죠. 투자에서는 이게 더 극명하게 나타나요. 주식을 샀는데 20% 떨어졌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손절하고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손실을 확정하는 그 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오르겠지 하면서 계속 물려있죠. 결국 손실은 30%, 50%로 커집니다. 반대로 주식이 10% 올랐을 때는 어떨까요? 이익을 빨리 확정해야지 하면서 재빨리 팔아버려요. 손실은 키우고 이익은 자르는 전형적인 실수 패턴입니다. 심지어 무료 샘플도 손실 회피를 자극해요. 화장품 매장에서 공짜 샘플을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써보니 피부에 안 맞아요. 그런데 버리지 못하죠. 공짜로 받은 건데 버리면 아깝잖아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물건인데 말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부존 효과라고 부릅니다. 일단 소유하게 되면 그 물건의 가치를 실제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현상이죠.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팔 때 요구하는 가격이 살 때 지불할 의향이 있는 가격보다 평균 2배에서 3배 더 높다고 해요. 중고 거래 앱을 한번 보세요. 2년 전에 50만 원 주고 산 가방인데 40만 원에 드립니다. 이런 글들이 넘쳐나죠. 실제 중고 시세는 15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말입니다. 판매자는 자신이 지불한 돈을 손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연인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다툼은 자꾸 늘어나죠. 이제 헤어지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4년이나 만났는데 이만큼 시간을 쏟았는데 함께한 추억들이 아깝자 하는 생각이 발목을 잡는 겁니다. 이미 투자한 시간과 감정이 손실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불러요. 이미 쏟아부은 것은 어떤 결정을 내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관계를 계속 유지하든 끝내든 그 4년은 되돌릴 수 없어요. 지금부터 앞으로의 행복이 중요한 건데 과거의 투자 때문에 불행한 현재를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친구 관계도 똑같아요. 15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죠.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고 조언은 절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이제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15년 우정인데 힘들 때 도움받았던 친구인데 하는 생각이 결정을 막죠.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 현재의 독이 되는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게 만드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더 복잡합니다. 팀에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젝트마다 실수를 반복하고 팀 전체의 속도를 늦추죠. 하지만 그 사람을 교체하자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8개월 동안 가르쳤는데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기회를 주게 되거든요. 그 사이 프로젝트는 지연되고 다른 팀원들의 불만은 쌓여갑니다. 한 명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손실을 확정하는 것보다 팀 전체가 고통받는 상황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30대 후반의 박 씨는 공무원 시험을 9년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불합격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하고 다른 길을 찾으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는 9년을 투자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계산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기하면 9년이 완전히 날아간다. 하지만 1년만 더 하면 합격할 수도 있다. 손실을 확정하는 고통이 너무 커서 희망 고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협곡 오류라고 불러요. 이미 많이 내려온 잘못된 길이라도 계속 가는 게 되돌아가는 것보다 낫다고 착각하는 거죠. 정상으로 가는 진짜 길이 반대편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박 씨가 9년 동안 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 놓친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직장 경력 9년이면 중간 관리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연봉은 5천만 원을 넘어섰을 거고 인맥도 쌓이고 전문성도 생겼을 거예요. 자영업자 이 씨의 사례도 비슷합니다. 그의 사업은 4년 연속 적자예요. 시장을 분석해봐도 전망이 어둡죠. 하지만 사업을 정리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투자한 돈이 3억인데 하면서 계속 추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결국 적자는 6억이 됐어요. 3억의 손실을 일찍 인정했다면 3억을 아낄 수 있었죠. 하지만 손실회피 본능이 그를 계속 수렁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기회비용이에요. 이 씨가 4년 동안 적자 사업에 매달리는 동안 다른 사업 기회들은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과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지금쯤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손실 회피는 과거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미 쏟아부은 것에 집착하게 하죠. 하지만 인생은 앞으로 흘러가는 건데 말이에요. 점심 메뉴 정하는데 30분이 걸립니다. 온라인 쇼핑에서 옷 하나 고르는데 2시간이 걸려요. 넷플릭스에서 영화 하나 선택하는데 1시간이 걸리죠. 선택하는 시간이 실제로 그걸 즐기는 시간보다 깁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이걸 선택의 역설이라고 불렀어요. 선택지가 많을수록 오히려 결정하기 어려워지고 만족도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슈퍼마켓에서 한 실험을 했어요. 잼 코너에 24가지 종류를 진열했을 때와 6가지만 진열했을 때를 비교한 겁니다. 24가지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더 많이 구경했지만 실제로 구매한 사람은 3%밖에 안 됐어요. 6가지만 있을 때는 구매율이 30%였죠. 선택지가 많으면 각 선택의 기회비용이 명확해지거든요. A잼을 사면 B잼을 못 사는 거고 B잼을 사면 C잼을 못 사는 거예요. 이 손실 계산이 뇌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현대인의 일상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결정해야 하죠. 알람을 끌까, 미룰까, 샤워를 먼저 할까, 아침을 먼저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떤 경로로 출근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평균 35,000번의 결정을 내린다고 해요. 대부분은 무의식적이지만 의식적인 결정만 해도 수백 개입니다. 각 결정마다 손실 회피가 작동하면 뇌는 금방 지쳐버리죠. 이걸 결정 피로라고 불러요. 오바마 대통령이 같은 색깔 정장만 입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커버그가 매일 같은 회색 티셔츠만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소한 결정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죠. 문제는 일반인들은 이런 전략을 쓰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매일 같은 옷을 입을 수도 없고 같은 음식을 먹을 수도 없잖아요. 결국 하루 종일 작은 손실 회피와 싸우면서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실 회피는 진화를 통해 각인된 본능이에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식하고 관리할 수는 있죠. 첫 번째 방법은 10-10-10 규칙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3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10분 후에는 어떤 기분일까? 10개월 후에는? 10년 후에는? 식당에서 메뉴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10분 후에 파스타를 먹든 리조또를 먹든 별 차이 없을 겁니다. 10개월 후에는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죠. 10년 후에는 더더욱 의미가 없고요. 이 깨달음만으로도 결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반대로 이직을 고민한다면 어떨까요? 10분 후에는 현재 회사에 있는 게 편할 겁니다. 하지만 10개월 후에는? 10년 후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손실과 이득이 명확해지죠. 두 번째는 최소 후회 원칙이에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사용한 방법입니다. 그는 안정적인 월스트리트 직장을 그만두고 온라인 서점을 시작할지 고민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물었죠. 80세가 되었을 때 어느 쪽을 더 후회할까? 도전하지 않은 것과 도전했다가 실패한 것 중에서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도전하지 않은 게 더 큰 후회로 남을 것 같았던 거죠. 손실 회피는 현재의 확실한 손실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최소 후회 원칙은 미래의 잠재적 후회로 시선을 돌립니다. 관점이 바뀌면 결정도 달라지죠. 세 번째는 사전 의무 전략입니다. 미리 규칙을 정해두는 거예요. 주식이 15%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한다. 5개월 연속 적자면 사업을 정리한다. 데이트 앱에서 3번 만나고도 확신이 안 서면 관계를 끝낸다처럼요. 감정이 개입하기 전에 이성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실제 상황이 되면 손실 회피가 판단을 흐리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미리 정한 규칙이 있으면 그냥 그걸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프레임 바꾸기예요. 손실이 아니라 투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헤어진 연인과의 4년이 낭비가 아니라 자신을 알아가는 투자였다고 재해석하는 거죠. 실패한 사업의 3억이 손실이 아니라 경험을 사는 학비였다고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이건 자기 기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모든 경험은 배움이거든요. 프레임을 바꾸면 손실 회피의 고통이 줄어들고 다음 결정을 내리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의 중요도를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정말 중요한 결정은 뭘까요? 경력, 관계, 건강, 재정처럼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죠. 이런 결정에는 충분한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어요. 반면 일상의 사소한 선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메뉴를 먹든, 어떤 옷을 입든, 어떤 영화를 보든 인생이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이런 선택은 빠르게 내리고 넘어가야 합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은 몇 개 되지 않는다. 그 몇 개만 제대로 하면 된다고요. 매 순간 완벽한 선택을 하려고 애쓰면 정작 중요한 결정에 쓸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실패도 재정의해야 해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실패가 아닙니다. 진짜 실패는 손실 회피 때문에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거든요. 실리콘밸리에는 빨리 실패하라는 문화가 있죠. 실패를 손실이 아니라 학습으로 보는 겁니다. 빨리 실패할수록 빨리 배우고 빨리 성공에 가까워지거든요. 손실 회피에 갇혀서 완벽한 타이밍만 기다리면 기회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결국 손실 회피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본능을 인정하되 통제하는 거죠. 아, 지금 내 뇌가 손실 회피 모드로 작동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당신은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일 뿐입니다. 다만 석기시대 뇌를 가지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결정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메뉴판 앞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10년 후 당신은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인생은 완벽한 선택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선택들을 쌓아가며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